반갑습니다. 쉽고 간결한 철학의 이병철입니다. 오늘부턴 양명학에 대해서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양명학이라고 하는 건 주자와 비교해서 이해하는 것이 오히려 이해가 좀 수월할 수 있지요. 주자는 어떤 성증리를 주장을 했지요. 그 성증리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 만물의 이치를 부여하였고 그것을 만물은 본성으로 삼는다 라고 하는 이론을 주자의 성증리설이라고 합니다. 그럼 주자는요, 천리가 내재하는데 어디에 내재하죠? 라고 하면 나, 그 쉽게 표현하면 인간에게도, 그리고 만물 속에 다 내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완전한 알을 얻으려면 뭘 하셔야 될까요? 라고 하면 어디서나 그렇지요. 주자도 수양해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수양법 몇 가지였지요? 두 가지였습니다. 내적 수양이라고 말하는 거교, 그리고 사물에 대한 객관적 탐구인 외적 수양인 궁리. 그리고 궁리론으로 주자가 강조한 것은 대학에 있었던 어떤 귀절을 주자식으로 해석한 거죠. 그러니까 대학에 있던 경물치지에 대한 주자적 해석이었습니다. 주자가 쓴 책인 경물치지 장에는 한 포기 풀에도 한 굴의 나무에서도 올바른 일을 궁구할 수 있다라고 주자는 적어놓고 있습니다. 양명은 이 가르침에 따라서 성인이 되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합니다. 그는 뒤뜰에 심어진 대나무를 경물 공부의 대상으로 선정을 하고 21살에 양명이 사물의 이치를 깨닫기 위해 대나무 앞에서 정자하며 탐구를 하게 되죠. 친구들과 함께 그 대나무 이치를 탐구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나 사실은 친구들은 별로 하고 싶어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진급이었던 양명이 같이 하자 안 할 수는 없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대나무를 뚫어져라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친구들은 4일 뒤에 다 쓰러집니다. 그러나 양명은 일주일 밤낮을 대나무 앞에서 떠나지 않고 탐구를 하죠. 그러나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대나무의 리를 탐구하려는 공부를 그만두게 됩니다. 대나무 이치 탐구에 실패한 양명은 성현은 따로 있구나 라고 탄식을 하지요. 그리고 양명은 자신에게는 성인이 될 자질이 없음을 깨닫고 유학을 포기하고 불교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까지요. 불교는 반인륜적이다. 이분이 이해 안 되시면 드라마 같은 거 보시면 많이 이해가 되실 건데요. 어느 날 한 분이 머리 깎고 산에 들어가시고 어머니가 찾아오시면 저는 속세를 떠났거늘 돌아가시지요 보살님, 이런 컨셉. 양명이 보기엔 반인륜적이라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교에 빠지지요. 그리고 비판합니다. 반문명적이라고. 우리식의 느낌으로 이해하신다면 현실을 벗어나 숲속에 어떤 짱 박힌 어떤 신성 같은 이런 컨셉을 지향하는 삶. 그러니 양명이 보기엔 쉽게 이해한다면 옛날에 코미디 프로이기도 했습니다만, 그럼 소는 누가 키우나? 농사는 누가 짓고? 그러니 결국은 반문명적이다라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양명은 육아로 컴백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성인이 따로 있는가? 라고 외치며 누구나 성인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게 되죠. 양명이 어떤 컴백을 하면서 주장하는 새로운 이론이 심증이설인데요. 모든 이치는 마음에 있는 것이니 마음이 곧 리다 라는 주장을 심증이설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이론은 조금 더 깊이 있게 가신다면 심내리, 심외무리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마음속에 이치 있고 마음 밖에 이치 없다. 그럼 심증의 핵심은 마음에만 이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하늘이 부여한 리가 성약은 인간에게도 만물, 사물에게도 있지만 양명학은 인간에게만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양명학의 특징인 것이죠. 그럼 성약과 한번 비교를 해보신다면 공통점은 인간에게 있다는 측면에서는 같지만 차이점을 여는 사물에 이가 있는가라고 묻는다면 두 사상의 차이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심내리, 마음에만 이치 있다. 그러니 심외무리, 마음 밖에 이치가 없다란 뜻인데요. 그럼 사물에는 이치가 없다는 것이지요. 마음 밖에 이치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또 유명한 말이 심외무물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마음 밖엔 사물이 없다라는 표현인 것이지요.
이게 이해하기 힘든 자리일지 모르겠습니다. 사물도 이치와 같이 마음에만 있고 마음 밖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주자는 사물마다 각각 고유한 이치, 그런 개별적 이치를 가지고 있다고 보았었지요. 그러니 주자 입장에선 하나하나 탐구하다 보면, 하나하나 사물의 이치를 깨닫다 보면 그게 경물이었죠. 하나의 커다란 이치, 천리에 이르를 수 있다. 어떤 천리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이게 치지였는데요. 이게 주자가 말했던 완전한 알매 이르다라는 표현이었던 것이죠. 예를 들어 주자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신다면, 주자는 사물의 이치는 사물 속에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볼펜이 있다면 그 볼펜의 이치는 볼펜 속에 있는 것이지요. 그럼 볼펜의 이치는요, 총에 글을 쓰는 거겠지요. 이 이치는 저에게도, 예를 들면 저랑 이름 비슷한 배우라 이병헌 씨에게도, 이병진 씨에게도 누구에나 똑같이 나타날 겁니다. 그러니 보편적인 원리인 것이고 나와 상관없이 볼펜 속에 있는 것이니 객관적인 원리인 것이죠. 그러니 볼펜을 탐구하다 원리를 깨달을 수 있고, 누군가가 깨달아 적어 놓은 것을 통해 읽어서 깨달을 수도 있다는 게 주자의 생각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양명은 필기하겠는데 이걸로 한번 써볼까? 써지네? 그러면 이게 필기구로서의 볼펜이 되는 것이고요. 요걸 갖고 저놈을 좀 혼내줘야겠는데, 그래서 던지면 훈계의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이치가 만들어진다, 또는 내가 이치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사물의 이치, 이게 객관적으로 사물에 내재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대상으로서의 사물과 어떤 관계를 맺는가에 따라서 이치가 만들어진다라는 것이 양명의 생각인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 책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주자는 제가 신경을 안 써도 또는 인지하지 못해도 고유한 원리로서 얘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어떤 고유한 원리를 가지고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이치를 깨달아야 한다라고 봤던 것이 주자였다면, 반면 양명은 제가 책을 의식한 적이 없다면 내 세상에는 책이라고 하는 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마음이 닿는 것, 이 인식을 내가 하게 되면 그때 바로 물이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마음이 안 닿으면, 인식하지 못하면 그 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 내가 제 앞에 있는 책을 인식을 해야, 즉 이 책이란 물이 있게 되는 것이라는 게 양명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걸 읽든지 또는 라면 받침으로 쓰든지 어디다 던지든지 해야 책의 이치가 생기는 것이라는 게 양명의 생각인 것이죠. 양명이 한 친구와 여행을 갔습니다. 그 친구가 낭떠러지에 피어있는 꽃을 가리키며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네는 이 세상에는 마음 밖에 어떤 사물도 없다고 했는데 이 꽃은 저절로 꽃이 피고 저절로 꽃이 지고 있지 않는가? 그러니 나의 마음과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라고 묻습니다. 제 느낌엔 좀 주자스러운 어떤 성리학적인 질문이었죠. 결국 나와 관련 없이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주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왕수인은 자네가 이 꽃을 보기 전에는 이 꽃과 자네의 마음은 다 고요했었네. 그런데 자네가 여기 와서 이 꽃을 보았을 때에는 이 꽃의 빛깔이 일시에 또렷해졌다네. 이것으로 이 꽃이 자네의 마음밖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 것이네 라고 답하였다고 합니다. 사실은 이 내용이 저희한테 좀 어렵습니다. 결국 내가 꽃을 보았을 때 그것이 내 마음에 나타나게 된 것이라는 주장인 것 같은데요. 결국 내가 인지하지 않는다면 내 세상에는 없는 것과 같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금 더 다른 어떤 예를 한번 이해해 볼까 합니다. 저는 오히려 이 귀절을 읽을 때마다 김춘수 씨의 꽃이라고 하는 시가 떠오르는데요. 이 시를 갖고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줌으로써 의미 없던 존재가 의미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겠죠. 결국 내가 꽃이란 인식이 있기 이전에는 꽃이란 없다는 겁니다.
즉 모든 사물의 이치는 사람의 마음이 의미를 부여할 때 그 사물의 이치가 생기게 된다는 것이 양명의 주장이지. 정확히는 인간이 의식하지 않으면 꽃이 없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꽃은 내 마음과 관련해서 의미가 부여되었을 때 그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다. 고로 마음밖에 사물도 이치도 없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궁금한 걸 좀 하나 물어보고 갈까요? 사물 또는 세상을 할 수도 좋고요. 이 사물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인식을 하는 걸까요? 내가 인식하기 때문에 사물이 있게 되는 걸까요? 굳이 이걸 구별한다면 전자는 성리학의 입장이고 후자는 양명의 입장입니다. 성리학은 만물이 다 이치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고, 양명은 사물 자체는 결코 이치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사람의 마음이 사물에 대해 인식할 때 비로소 이치가 있을 수 있게 된다는 게 양명의 주장인 것이죠.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내 세계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것이 양명의 입장인데요. 이 세계는 마음이 지각한 것일 뿐 객관적 실체가 아니라는 것이지. 그러니 주자는 어떤 대상, 객체를 강조한 것이요, 양명은 주체, 어떤 주관을 강조한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주자는 이의 선제성, 예를 들어 부자지이가 있어서 부모와 자식 관계가 있기 이전부터 효랑 이치가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러니 이런 모든 이치는 나랑 관련 없이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학습을 강조하게 되지. 즉 효의 이치, 효의 이를 알아야 부모에게 올바른 효를 행할 수 있다라고 주자는 보았던 겁니다. 그러니 이 성현들의 말씀 열심히 공부해서 올바르게 효도할 수 있게 되는 점을 강조했다면 이에 비해 양명은 여기에 문제를 제기하게 되죠. 대체 효의 이치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효를 행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인가? 아니면 효를 받는 부모의 몸에 있는 것인가? 라고 문제를 제기합니다. 만약 효의 이, 어떤 효의 이치가 대상인 부모에게 존재한다면 부모가 죽은 뒤에는 효의 이치는 없어지는 것인가? 라며 문제를 제기하게 되지. 그러니 양명은 효란 이치는 효를 행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밖에 이치 없고 마음밖에 사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결국은 이 내용을 좀 정리해 보신다면 주자는 진리의 어떤 외재성, 어떤 객관적 이치를 주장하여 객관적인 탐구를 강조했다고 말한다면 양명은 그에 비해서 진리의 내재성, 어떤 주관성을 강조했다고 표현할 수 있겠죠. 주자는 주자편에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보시면 어떤 컵이 존재합니다. 그럼 이 컵의 이치는요? 나랑 관련이 없어요. 그냥 객관적으로 이 컵이 가지고 존재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그 컵의 어떤 이 이치, 원리를 깨달아서 무리한 사용, 이에 벗어나는 어긋난 사용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 그 원리를 배워서 알고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주자의 생각이었다면 양명은 일단 내가 컵을 인지하기 전에는 그 컵은 내 세계에는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컵을 봤다라고 해보십시다. 이거 뭐지? 라고 제가 보는 그 순간 이때 내 세계에 이것이 하나의 물, 사물로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이치, 원리는 양명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컵에 예를 들어서 담뱃재를 터는 순간 이게 잿더리가 되는 것이고요. 여기다 꽃을 심어야겠다 해서 작은 꽃을 키우면 화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동전을 모아두는 보관함으로도 쓰일 수 있다는 게 양명의 주장인 것이죠. 그러니 주자는 물리라고 하는 것에 대한 탐구를 통해 윤리적 행위가 가능하다고 봤던 반면 양명은 물리는 내 마음이 사물과 관계되었을 때 내 마음이 부여하는 것이다 라고 봤던 것이지. 성리학은 사물의 객관적 보편적 이치를 강조하는데요. 잘 보시면 결국 그 사물의 보편적인 이는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일종의 관행이기도 합니다. 제가 좀 전에 들었던 예를 하나 놓고 보신다면 컵의 이치와 같이 사물로부터 주의가 발견했다고 생각했던 그 원리와 이치라는 것은 기존의 사회 체계가 부여한
고정된 의미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기존의 사회 질서를 옹호하는 논리로 작용할 수 있겠죠. 항상 철학을 공부하실 때는 그 사람이 그렇게 주장했다가 어떻게 이것이 이용될 수 있는가를 이해하시는 건데요. 이걸 인간관계만 놓고 이해해 본다면 인간관계 이치, 다른 사람을 대하는 이치, 이걸 예로 유학에서는 정의해 놨으니 결국 인간관계의 리라고 하는 것은 예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치를 탐구한다는 것은 외적 규범인 예를 배우는 이런 의미로도 사용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 기존에 있던 사회 질서를 그대로 학습시키는 경향이 강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럼 컵이 원래부터 이치를 갖고 있던 것이 아니란 양면이 주장은 기존의 사회 질서를 위협한다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성리학은 모든 것이 이치가 있고 그 이치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요. 태어날 때 하늘이 만물에 이치를 부여했으니 그 이치대로 살아라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개는 태어날 때 개의 본성, 개의 이치를 갖고 태어나죠. 그럼 뒤집으면 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개처럼 살아야지. 개는 개다워야 합니다. 개가 야옹하고 단인되거나 또는 나르려고 했다면 그건 정말 개답지 않을 거예요. 그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서커스에서 불을 뛰어넘고 있는 우리 호랑이도 성역에서 놓고 본다면 호랑이답지 못할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성역이 강조하는 것은 개는 개다워야지. 그럼 인간은 인간다워야 합니다. 그리고 남자는 남자다워야지. 그러니까 남자는 대범하게, 여자는 다소곳한 것이 그게 하늘의 이치에 맞는 겁니다. 다 태어날 때 자기의 분수에 맞는 본성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럼 분수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게 성리학의 주장이겠지요. 그럼 남자는 어떤 본성을 갖고 태어나죠? 남자의 본성을. 여자는 여자의 본성을 갖고 태어납니다. 더 나아간다면 양반은 상놈은, 결국 상놈은 상놈이고 양반은 양반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걸 사회에 적용하면 신분 질서를 정당화시키는데 아주 효과적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양묘학은 원래부터 이치가 있는 게 아니야 라고 주장을 하니 신분 질서에 대해 어떤 반대하는 사상으로 오인될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가진 것 같습니다. 왜 조선에서는 양묘학이 수용되지 못했는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성리학과 양묘학을 직접적으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